김용민 브리핑이 방송 1년을 맞는 8월 15일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합니다. 뉴스의 암흑기 김용민 브리핑은 공정하지만 관점이 있고 객관적이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저널리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에 걸쳐 업로드되는 브리핑에는 기존 인기 코너에 대해 국제 뉴스의 맥, 오늘을 읽는 책, 본격 정치 논평과 풍자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이중왕의 허리 디스크쇼 등 새 코너가 신설됩니다. 토요일에는 기존 최동석 칼럼과 김 프로이드에 더한 관훈 나이트클럽이 한층 업그레이드돼 선보이고 9월 이후부터 일요일에는 본격 종교개혁 프로그램 기장수수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김용민 브리핑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청취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 기억하십니까? 2002년 한나라당 대선 레이스에 가세하면서 재치와 유머를 선보였던 이상희 전 장관. 네, 지금은 대한민국 헌정회 정책위 의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뽀로로가 국민이 되는 헌법을 만들자, 이런 제안입니다. 우리는 개헌 논의의 초점을 안방의 권력 구조와 사회 갈등 구조에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밖을 주시하면서 역사의 거대한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 헌법의 기본 요소인 영토 정의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 현재 국가 통치권이 미치는 육지, 바다, 하늘을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같은 온라인 경제 영역이 기존 오프라인 경제 영역을 급속하고도 월등하게 뛰어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무형의 지식재산 대국을 지향하며 관련 법규를 과감하게 개정하고 있다. 우리의 강남스타일, K-팝 등 문화예술 지식재산도 이미 해외 시장을 누비고 있다. 영토를 경제활동 공간으로 본다면 이제 헌법의 영토 개념에도 사이버 영토를 포함시키는 미래지향적 발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헌법상의 국민이라는 개념도 바꿔야 한다. 인간이 만든 문화, 예술, 게임 캐릭터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돼서 사이버 영토에서 맹활약 중이다. 대표적으로 어린이 세계의 뽀로로는 어느 국민보다 사이버 영토에서 위력적인 경제 주체가 돼서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의 국민 개념에 이런 뽀로로 같은 캐릭터를 포함시키는 것도 사이버 세계의 지향적 발상이 되지 않을까? 네, 개헌 논의 무성하기만 하지요. 권력자들만의 리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참여하고 토론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전폭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기 마피아들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산업자원부가 도시에 사는 4인 가구가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 반 틀면 전기요금이 한 달 5만 3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나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하루 8시간 틀면 13만 2천 원, 12시간 틀면 19만 3천 원으로 요금이 급등합니다. 에어컨 전기 용량이 더 큰 스탠드형을 설치한 가정은 8시간만 틀어도 한 달 요금이 32만 1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산업자원부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 대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 집무실부터 하루 3시간만 에어컨 틀고 지내보아라. 요금 폭탄 때문에 갓난아기가 있어도 에어컨을 못 켜고 있는데 이게 무슨 궤변이냐. 한전과 산업부 사무실 에어컨부터 당장 꺼라. 이런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한 비난 여론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누진제 전기료 폭탄 안기고 외유성 연수 떠나는 한전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강하게 한전과 한전을 두둔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는데요. 일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1인당 900만 원씩 들여서 직원 100명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단체 연수를 보내고 있다. 여름 휴가철 샌프란시스코 현장 교육은 지난해 11조 3,467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한전의 돈잔치. 찜통 더위 속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트는 서민들에게는 열불나는 뉴스다. 전년보다도 96.1%나 늘어난 한전의 영업이익에는 집에서 전기를 조금만 더 써도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누진제 전기요금도 들어있을 것이다. 한 달에 보통 5만 3천 원 나오는 전기요금이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쯤 틀면 32만 1천 원으로 껑충 뛴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100조 원이나 되는 누적 부채를 갚거나 서민 전기료를 깎아줘야 마땅하다. 흥청망청 써대는 것은 공기업이자 독점기업인 한전의 전형적인 방만 경영이다. 네, 한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에는 42년 된 전기료 누진제, 뜯어 고칠 때가 됐다라는 눈에 띄는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누진제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요금 차이를 알 수 있는 누진율은 우리는 11.7배인데 미국, 일본은 1.1에서 4배에 불과하다. 누진제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1973년 오일 쇼크로 원유 가격이 폭등하니까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이듬해 도입된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전기의 대부분은 산업에서 쓰고 있고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13% 정도에 불과하다며 주택용 전기 사용이 늘어나면 전력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정부 주장.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AA로 올렸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도 짚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상승을 경제 전반에 대한 호평가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과잉 해석이다. 국가신용등급은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국가 부채에 비해서 정부의 빚 갚을 능력이 좋아졌다는 평가일 뿐이다. 등급이 높아졌다고 경제의 앞날까지 밝아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성장률이 2 내지 3%를 유지하고 대외 채무가 잘 관리되고 있으며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를 꼽았다. 하지만 2 내지 3% 성장률은 재정 지출을 동원해서 끌어올린 것이고 대외 건전성과 재정통화정책 여력은 지금 같은 수출 부진과 복지 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 악화를 방치한다면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 지금 한국 경제는 갈수록 침체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신용등급 상승을 자랑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 단행될 8.15 특사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사면 대상자와 사면 범위를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면 대상자를 청와대에 보고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이르면 내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가 확정 공포됩니다. 자, 이재현 회장은 풀려나는데 그렇다면 정봉주 전 의원은 어찌 될까? 어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치인 사면은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이미 1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이대로라면 6년 동안 더 정치 활동이 묶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의무경찰은 외출과 외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본인 지망과 훈련소 성적, 연고지를 바탕으로 근무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의경 출신만 뽑는 순경 특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평균 의경 선발 경쟁률이 17.4대 1에 이를 만큼 현역 입영 대상자들 사이에서 의경은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의경으로 근무하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자녀 203명 가운데 40명의 부모가 경찰 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들 부모를 보게 되면 지방경찰청 소속 부장과 과장, 일선 경찰서장 등이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도 의경이지요. 특혜 의혹에 휘말려 있고요. 우병우 수석 일가가 가족 행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기흥 컨트리클럽 안에 있는 별장은 애초에 직원 기숙사 용도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을 조사해 봤더니 기숙사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 일가는 해마다 이곳에서 장인의 추모식을 여는 등 가족 행사와 연회장 등 사적 용도로 활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성시 조사대로라면 우병우 수석 일가는 애초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한 셈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8.9 전당대회로 탄생한 새누리당 새 지도부 면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임 이정현 대표를 필두로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 멤버 9명 중에 친박계는 8명이 됐습니다. 반면에 비박계는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인 강석호 최고위원 1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여권에서는 도로 친박당이 됐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한 비박계 의원은 당심이 더더욱 친박으로만 쏠리는 갈라파고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당의 외연이 줄어들고 서서히 침몰해 갈 것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당이 깨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고요. 한편 당내에서 김무성 전 대표와 비박근혜계의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만난 영남 지역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최대 패배자는 김무성 전 대표다. 총선 패배에 더해 전당대회 패배 책임까지 지게 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비박계 당대표 만들기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도 친박계가 당권을 쥔 만큼 대선을 향한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이런 평가입니다. 반면에 친박계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군부를 떼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연말 임기를 마치고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쟁에 뛰어들기에 훨씬 우호적인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혈액암으로 사망한 부산 소방본부 이성찬 소방관. 1995년 부산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 소방관은 18년 동안 733차례나 현장에 출동해서 화재 진압, 구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소방서에 근무하던 2013년 11월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퇴직했습니다. 의학계는 이 혈액암이 방사선, 중금속,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의 노출을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공상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이후에 이성찬 소방관은 2년 8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2억여 원의 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혈액암과 소방 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상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행정법원에 공단의 공상 불인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성찬 소방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이성찬 소방관의 소송을 계속할 예정인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암에 걸린 소방관이 공상을 인정받은 경우는 전체 18명 가운데 단 1명뿐이라고 합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13년 서울대 학내 커뮤니티에는 지역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벌레로 비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대학생들의 태도. 올해 초 고려대가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능력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아이템을 소개한 한국일보는 최근 고졸 직장인 여성이 진학할 수 있는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에 반대한 이화여대 학생들의 심리에도 노력과 능력 없이 쉽게 명문대를 들어오는 것이 정당하냐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근 고려대 교수가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서 보상을 다르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20대의 자화상을 그린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의 저자 오찬호 씨는 이런 능력주의가 사회에서 뒤처지거나 배려를 받아서 궤도에 진입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 이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능력주의, 괴물이 됐네요. 김동춘 성공회대 NGO 대학원장의 한겨레 칼럼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주 사람들도 이화여대생들도 농성에서 운동권과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했다. 보수 언론이나 정부의 외부 세력론과 그에 맞선 저항 세력의 순수성론이 먹힌 탓이다. 그런데 저항 세력이 방어를 위해 내세운 순수성론은 당장의 탄압을 피하는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발목을 옥죄한 쇠줄을 녹여서 철사로 온몸을 감는 일이기도 하다. 운동권의 이념과 정치를 배격한 대기업 노조는 순수한 임금 인상 투쟁에 매진하다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귀족 노조가 돼서 사회적으로 고립됐으며, 중소기업 노조는 용역 폭력과 경찰, 검찰, 언론, 사법부에 알몸으로 맞서는 신세가 돼 어제의 유성기업이나 오늘의 갑을 오토텍처럼 처절하고 외로운 저항을 하다가 하나하나씩 사라져갔다. 그런데 이제 성주 사람들은 이 외부 세력론의 허구를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성주뿐 아니라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친다. 그에 반해서 이대생의 농성은 아직 이화여대 안에 머물러 있다. 과거에 학생들은 이념을 먹고 살았고 민중들은 밥의 문제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화여대의 느린 민주주의를 지켜볼 작정이다. 그들의 발랄한 행동에 박수를 보내면서 그들이 이화여대 출신 동문과 한몸이 되기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대학생들과 손을 잡는 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국민일보가 일면에 실었네요. 40여 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다가 동성애를 극복한 김유복 씨. 이분은 지금 순천향대 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허리디스크에서 출발한 병환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복 씨는 국내 초기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 사랑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욕정에 끌려서 하루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보면 정말 애처롭다면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잠깐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유복 씨는 동성애의 말로는 비참하다. 결혼도 못하고 늙고 추해진다. 주변 친구들도 에이즈와 자살로 죽음을 맞았다. 동성애의 끝은 아무도 없는 외로움뿐이다.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왜 이게 일면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일보의 후속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참으로 경악할 노릇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웃나라에 직접 가서 그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나서는 이처럼 무모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JTBC의 반박. 10년 전에 유사한 사례를 당시 야당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10년 전이면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이죠. 그렇습니다. 2006년 9월 19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 방미당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인데 당시에는 미국이었습니다. 단장은 이상득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고요. 정영근 의원과 전효옥, 박진, 황진하, 정문원 의원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공교롭게 당시에 6명이었습니다. 네. 이번과 숫자가 똑같습니다. 미국에 왜 갔느냐? 정부의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결정에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 다시 말하면 정부의 외교적 결정을 뒤집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가보자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입장, 나경원 대변인,
강재섭 대표께서 미국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한미 동맹의 강화를 강조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 전작권에 관한 시기를 못 박지 않도록 한나라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단장인 이상득 부의장 역시 미국 방문은 한나라당의 뜻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의 입장 우상호 서영교 대변인 1차 방미단이 갈 때도 저희 열린우리당에서는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사대주의적 사절단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었습니다만 그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2차 방미단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이 방미단은 사실상 한미 동맹을 악화시키기 위한 이간질 사절단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틈을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간질 사절단까지 보내서 양국 관계를 멀게 하려고 획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어제 TV 시청률 40%를 상회하는 드라마 주몽을 보셨습니까? 어제 그 주몽이 한나라 철기군의 활을 맞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거의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나라로부터 억압받던 유민들을 구하기 위해 한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이끌었던 주몽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몽 왕자를 질투하고 시기하던 부여의 또 한 왕자가 있지요. 바로 대소 왕자입니다. 근데 이 대소 왕자가 강철검을 만들고 지금처럼 비유한다면 자주국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주몽이 전쟁에 이겼을 때 한나라 현토군 태수에게 주몽이 있는 곳을 가리켜주면서 주몽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적과 내통해서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생인 주몽을 죽이게 하는데 바로 형이었 대소 왕자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단 한 가지 권력욕 때문에 적들과 내통해서 동생을 죽음으로 모는 그 내용을 보면서 바로 현재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회 부의장까지 낀 사절단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직접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헐뜯고 이간질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군을 지휘할 능력이 없으니 미국이 우리를 지휘해달라라고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 때문에 화가 난 모양인데 화를 푸세요라고 하는 헛소리까지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어찌 이리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권력에 눈이 어두워도 나라 망신인지 모르고 2차 사절단까지 파견한다고 하니 제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한나라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의 칼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른들은 훈계한다. 낚시법을 가르쳐야지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된다. 젊은이에게 공짜 점심은 독이다. 옳은 말씀이다. 하지만 그게 세상살이의 다는 아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낚싯대 정도는 사주고 아사 직전의 젊은이에겐 밥부터 먹이는 것이 어른이 할 일이다. 지금 사정을 모르는 옛말을 들이대면서 최저시급 6,030원에 목매는 젊은이들에게 시절을 모르는 훈계를 하는 것은
어른이 할 일이 아니다. 요즘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각종 우려와 질타는 어른으로서 온당한 것일까? 일도 안 하고 월 50만 원이 생기면 흥청망청 쓸 수 있다거나 일하려는 의욕보다 공짜를 바라는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걱정 말이다. 청년수당은 부모에게 손 벌릴 처지가 안 되는 가계소득 6분위 이하의 직장도 없이 구직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의 신청을 받아 3,000명에게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예산 낭비 비판도 한몫거든다. 새누리당의 한 국회의원은 하고 싶으면 예산 말고 박원순 서울시장 개인 돈으로 하라고 질타했다. 과연 청년수당 예산 90억 원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일까? 이번 추경 예산안에 농식품부는 해외 시식회 등 농식품 수출 홍보 사업비로 113억 원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에 지난해 예산 1948억 가운데 1849억만 썼다. 99억이 남았다. 우리 예산 규모로 볼 때 90억은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 개인당 많아야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이 우리 청년들을 타락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우 아닐까? 이 정책이 시간에 쫓기는 가난한 청년들의 숨통을 잠시 틔워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잠시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면 안 될까?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